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번 글로벌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의 고용 상황부터 시작해서요. 요즘 계속 움직이는 유가, 또 아시아 주요국이죠. 중국과 일본의 정책 방향, 그리고 물론 우리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들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핵심 내용들 오늘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신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맥락, 또 통찰, 이런 걸 좀 끄집어내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 좋네요. 특히 이런 거시경제 지표 변화가 실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변수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이런 실질적인 조언들, 자료에 근거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경제 현상들 속에서 좀 길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역시 시작은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미국부터 봐야겠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최근 미국 고용 시장에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신규 일자리 증가세가 눈에 띄게 좀 둔화되고 실업률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고요. 네. 연준이 이미 금리를 한번 내리긴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데이터만 보고 가겠다. 이런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맞아요.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고용이 더 나빠질까 봐 섣불리 금리를 많이 내리자니 자칫 자산시장 거품만 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또 긴축 기조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담감도 상당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 분석 보고서에서는 그 연준의 데이터 의존적 접근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시장의 어떤 과도한 기대를 좀 관리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약간 전략적인 수사일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지적도 있었죠. 그 분석 저도 봤어요.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보긴 보는데 뭐랄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여전히 연말에 추가로 금리 내릴 가능성 이걸 꽤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실제 연준의 행보는 생각보다 더 느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네. 물가가 그 3% 근처에서 이게 좀처럼 확실하게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이 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이 있어요. 바로 안정성 우선 전략입니다. 안정성 우선? 네. 예를 들어 성장주에 투자를 하더라도 변동성이 클 때 좀 버텨낼 수 있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 혹은 어려운 시기에도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그런 실적이 검증된 기업들, 이런 데 좀 집중하라는 조언이 많았어요. 채권 쪽은 어떤가요? 금리 인하 기대감 있긴 한데 장기 국채 투자 괜찮을까요? 좀 궁금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다소 좀 신중한 입장을 보여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기가 너무 긴 채권은 오히려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 가격 하락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중단기 국채 중심으로 좀 담아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합리적이다. 이런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오히려 지금이 변동성을 감수하고 좋은 상장주를 저가에 매수할 기회다. 이런 좀 공격적인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의견도 있었죠. 이런 상반된 시각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역시 한쪽 의견만 듣기보다는 다양한 분석을 좀 교차해서 봐야겠군요. 안정성에 무게를 두되 또 기회가 왔을 때를 대비하는 유연함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경제의 또 다른 큰 축이죠. 국제 유가로 넘어가 보죠. 한동안 계속 오르던 유가가 최근 들어서는 꽤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사들을 봐도 그렇고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주요 산유국들의 전력 변화 가능성,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핵심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네. 이들이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감산 기조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움직임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이러다 공급이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심리가 확산되면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은 거죠.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는
이런 사우디의 미묘한 입장 변화를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도 했고요. 유가가 내려가면 당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덜어주니까 뭐 좋은 소식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물류비나 생산 비용 부담이 줄어드니까 소비자 물가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죠. 근데 유가 하락이 계속되면 산유국들의 재정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현재 하락세가 계속 유지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산유국들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공급에 조절하려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의 유가 하락은 좀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게다가 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중 갈등 같은 변수들도 여전히 좀 복병처럼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자료들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때문에 유가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경제 전반에는 긍정적이겠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섹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려워요. 오히려 자료들에서는 이런 변동성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대형 정유사나 아니면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이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약간 위험 관리 차원으로 활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유가 역시 섣부른 예측보다는 변동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아시아로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인데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여러 분석 보고서들을 보면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여전해요. 네. 특히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관련 지표들이 좀 부진하고 소비 심리 회복도 더디다 이런 지적이 많네요. 네, 중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많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그 부동산 시장 불안정, 그리고 또 눈덩이처럼 불안한 지방정부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경제 전반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기 주저하는 것도 이런 불안감과 무관하지 않고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에 주목하는 분석도 있었어요.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 이런 거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중국 경제가 당장 급격히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중앙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내수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특정 소비재 구매 지원이라든가 중소기업 자금 지원 같은 정책들이죠. 이런 노력들이 좀 효과를 발휘하면서 비록 속도는 좀 더딜지라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다수 자료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그래서 경착륙보다는 완만한 회복 시나리오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이유죠. 중국이 점진적 회복을 모색하는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옆 나라 일본에서는 드디어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군요. 이 부분 특히 흥미롭게 봤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그렇죠. 오랜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본은행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의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는 일본의 임금 상승률하고 물가 지표를 근거로 빠르면 연내에도 추가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일본이 정말 금리를 올리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엔화 가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초저금리 때문에 약세를 면치 못했던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아, 엔화 강세? 네. 이게 단순히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그리고 수출 경쟁력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내부적으로는 엔화 강세가 수출 기업에게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반대로 내수 중심 기업이나 금리 상승으로 수익 개선이 기대되는 금융회사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내에서도 이렇게 국가별로 다른 경제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롭죠. 그렇군요. 중국의 부양과 일본의 긴축 가능성,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 초반으로 소폭 다시 올랐다고 해요. 전체적인 상승률 숫자는 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그러니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 이런 목소리가 크다고요. 네, 그게 바로 헤드라인 숫자하고 체감 물가 사이의 괴리인데요. 공공요금이 단계적으로 오르고 있고 농수산물 가격은 또 날씨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죠. 맞아요. 또 앞서 이야기한 국제 유가 변동도 시차를 두고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체 물가 상승률은 2%대로 안정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마트 가서 느끼는 물가 부담, 식료품이나 외식비 같은 것들은 여전히 높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가계 동향 관련 자료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더군요.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자료 분석들을 보면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확실한 증거,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물가가 불안해지는 상황, 이걸 가장 경계하고 있는 거죠. 환율 문제도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 근처에서 이게 좀처럼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 미국 금리랑 연결되는 건가요? 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반적인 세계 경기 둔화 우려도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심리를 부추기면서 원화에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내주신 한 외환시장 보고서에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미국 연준이 시장의 기대대로 확실하게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한다면 과도했던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면서 원화도 점차 안정을 찾고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건 좀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뜨거운 주제가 바로 반도체죠. 그렇죠. 특히 AI 열풍 덕분에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역대급이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정말 많았습니다. 예. HBM 시장의 성장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죠. 네. 특히 AI 서버 투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나 경쟁 심화 가능성 이런 것도 제기되고 있던데요. 맞아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지점입니다.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죠. 네네. 현재는 고객사들의 재고가 낮은 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HBM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몇몇 리포트에서는 이것이 결국 가격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즉, 지금의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도체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신중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단기적인 HBM 모멘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긴 호흡? 네, 개별 기업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 예를 들어 차세대 HBM 개발 능력이나 수율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봐야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 예를 들어 파운드리 사업과의 시너지나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열기에 휩쓸리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장기 성장성을 따져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반도체 분야 역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하는 좀 입체적인 분석이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부터 유가, 아시아 그리고 한국 경제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그게 무엇이었나요? 자료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요. 현재 시장은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통화정책은 매우 점진적인 완화로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전환기,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환기. 네. 미국은 금리 인하의 방향을 잡았지만 속도는 더딜 가능성이 크고 유럽, 중국, 일본 등 다른 주요국들은
각재의 경제 상황과 물가 압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책 경로를 걷고 있죠. 이렇게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별 온도차가 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 짜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자료들에서는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었나요?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라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한 가지 시나리오에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유연한 자산 배분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투자 전략 보고서들을 종합하면 크게 3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처럼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흐름이 예상대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꾸준한 실적을 내는 우량 성장주,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고배당주, 그리고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기 국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분석이고요. 네, 안정성 중심. 두 번째는 예상과 달리 유가가 다시 급등하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에너지, 원자재 관련 주식이나 ETF 등에 배분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좀 해지하는, 즉 방어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인플레이션 해지. 마지막 3번째는 가장 우려하는 상황인데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위축되는 이른바 경착륙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관련 주식 같은 경기 방어주의 비중을 늘리고 동시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장기 국채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조언입니다. 와,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결국 지금은 어떤 한 방향을 예측하고 베팅하기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길목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시나리오 플래닝, 이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단기적인 뉴스나 시장 분위기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유가, 환율, 그리고 각국의 정책 같은 중장기적인 변수들의 큰 흐름을 읽으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전략을 세우는 데 더 유리하실 겁니다. 지금처럼 안개가 짙을수록 등대가 더 중요해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함께 나눈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고용 둔화 조짐 속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유가는 단계 조정 후에도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정부 지도의 점진적 회복을 꾀하는 반면 일본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 HBM을 필두로 한 반도체 호황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가졌지만 높은 체감 물가와 환율 안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의 투자 계획이나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어느 하나의 예측에 고정되기보다는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가듯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까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체 그림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그래서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변수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그게 뭐 누구도 예상 못할 지정학적 충돌의 가능성일 수도 있고 혹은 AI처럼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그 파급력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에서 블랙스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깊이 있는 고민들이 앞으로 경제의 큰 흐름을 읽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학습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